자, 문제 이 장면이거든요. 자, 여기서 인터셉트 당해서 그런 가혹한 평가를 받았다는 건데요. 자세히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스피드가 거의 따라 붙었잖아요, 지금. 아주 좋은 스피드를 보여줬고요. 마지막 저거는 좀 태클로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왼발 태클. 여기서 살짝 왼발 태클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왼발 태클. Second Wolfsburg goal, a second Meyer goal. Again, and Neuer is out of position. And this could be more trouble for Bayern. And there it is, a second. 자, 여기서 실수가 있었는데, 자, 이 장면이거든요. 잘 보이네요, 여기는. 봐보세요. 자, 보면은,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김민재 선수한테. 상대 선수가 오른쪽 어깨 쪽에 접근하고 있잖아요. 야, 이러면, 당연히 이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죠. 물론 백패스 선택권도 있죠. 그렇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이라면 이럴 때 물론 깔끔하게 안전하게 백패스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이잖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럴 때 확실한 볼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자, 상대 공격수로 하여금 그래 까불지 마라. 나는 이 정도 급의 센터급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심리적인 면에서. 이거는 사실 제가 나이 들어서 저도 센터백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이럴 때 꼭 이런 모습을 한 번씩 제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패스로 그냥 가볍게 안전하게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런 면에서는 이런 장면에서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자, 상대가 오른쪽 어깨 쪽이 있잖아. 그리고 나를 쫓아오고 있잖아. 이럴 때는요, 거의 반사적으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바디 체킹이죠. 바디 체킹. 자, 오른발로 딱 막아주면 블로킹이 되고요. 오른쪽 어깨로 딱 막아주면 체킹이 되죠. 바디 체킹이. 자, 이 블로킹과 체킹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오른발과 오른쪽 어깨. 이렇게 딱 체킹해주고 딱 블로킹해주면 상대는, 자, 여유 보세요. 여유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올 수가 없죠. 바디 체킹이 제대로 들어가면 자세 낮추고 딱. 자, 이러면서 볼은 왼쪽에 가 있잖아요. 왼발 쪽에. 자, 볼 컨트롤 중에서 최상의 볼 컨트롤, 아름다운 볼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 볼을 양발 있잖아요. 양발. 이 두 발. 축구 선수는 두 발 뛰어다니잖아. 자, 이럴 때 좀 부담이 덜 된 발. 축이 되는 반대편 발이라고 그러거든요. 축이 되는 반대편 발 쪽에 볼을 수시로 이동. 그래서 볼을 이렇게 양발 사이로 이동하는 요게 최고의 볼 컨트롤을 볼 수 있죠. 이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축구 선수는. 그런데 우리 선수들한테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이제 볼 컨트롤이라는 단어로 그런 또 지적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럴 때도 김민재 선수는 볼을 양발 쪽에 훅훅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런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컨트롤은 없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없는데 그래도 그게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김민재 선수의 피지컬만으로도 얼마든지 바디 체크가 된 상황이거든요. 여유 있게. 자, 바디 체크 해서 상대 못 오죠? 그러면 볼을 감아서 오른발로 다시 잡고 가서 라인 타고 쭉 전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자, 요런 모습을 보이면 상대 선수들은 역시 과연 바이에른 뮌헨급이구나. 그러면 쩌들잖아, 일단은. 만만하게 못 보잖아. 요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라니까. 이런 심리적으로, 이런 것도 하나의 전술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개인 전술일 수 있는 거죠. 이걸 굳이 천편일적으로, 안전하게 그냥 백패스를 하기보다는 이럴 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 바디 체킹이 있기 때문에 이건 100% 완벽하거든. 다만, 잘해야 돼요. 바디 체킹을 잘해야 된다고, 정석대로. 그런데 김민재 선수한테 바디 체킹 능력은 있을 거예요. 있어요. 있을 거예요가 아니라 분명히 말합시다. 있어요. 바디 체킹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쉽다는 거죠. 아마도 김민재 선수가 이 경기 끝나고 아마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어요. 아, 그때 내가 뭐 연배한다고 쫄아가지고 너무 좀 불안했던 거, 좀 약간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전체적인. 그러지 말고 그냥 자신감 있게 바디 체킹 딱 해서
딱 잡아놓고 여유 있게 빠져나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으로 아마 잠을 못 이루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런 부분이 쌓이고 쌓이면 슬럼프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쓸데없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선수라는 것이 이 어떤 선수가 대성하고 또는 거기서 실패하고 이 운명의 갈림길은 바로 이런 작은 데서 이뤄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손흥민이 날아다니지만 손흥민도 한때 큰일 날 뻔했어요. 토트넘에서. 만약에 그게 누군가 인정을 못했더라면 뭔가 그때 그 모습을 못 보였더라면 손흥민은 영원히 후보로 토트넘에서 잘려 그래가지고 그냥 영국에 진출했다가 뭐랄까 그 선입관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 쓸데없는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손흥민의 어떤 빛을 못 보고 그냥 사장돼 볼 수 있는 그런 운명의 갈림길에 손흥민도 있었어요. 이런 어떤 작은 것들 때문에 이게 이 성공과 실패의 큰 갈림길이 아주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데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우려는 돼요, 저도. 왜냐하면 저는 전체적으로 김민재 선수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제가 옛날에 나폴리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뭘 합니까? 좋다고 그러잖아. 그렇지만 제가 뭐라 했을 때도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지적했을 때 바이에른 뮌헨으로 결정된 이후로 내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어떤 역시 박단정급이죠, 세클턴. 자화자찬이 심한. 그 당시 저는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 일색으로 도배를 할 때도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이다. 바이에른 뮌헨에는 독일 축구의 지성들이 있다. 마테우스, 베켄바우, 칼하인츠 루메니게 이런 애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는 김민재 선수 마테우스는 그거를 볼 컨트롤로 얘기했지만 똑같은 겁니다. 볼 컨트롤 벌고 왼발 오른발 그런 능력이라니까. 자, 저는 그거를 왼발에 약간 불안정하다. 그때 양쪽 볼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는 어깨를 자연스럽게 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볼 컨트롤이거든. 볼 컨트롤은 굉장히 광의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심지어는 슈팅할 때 또는 패스할 때 볼을 어디 부위를 발의 어디 부위로 찰 것인가. 어떻게 감아놓을 것인가 이런 것도 볼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걸 그대로 가장 최선의 어떤 그런 대응을 해주는 것이 볼 컨트롤이거든. 전체적으로는 볼 제어 그런 개념이잖아요. 컨트롤 제어. 자, 그런데 제가 그 무렵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바이에른 뮌헨이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그런 시선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통날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마 방송도 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기가 막힌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빨고 있을 때도 그렇게 냉철하게 지적을 한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 얘기가 아니고 제가 오늘 오늘 사실 이 장면은 그렇게 어려운 장면이 아닙니다. 이걸 그냥 김민재 선수가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해가지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슬럼프에 빠져서 이제 정말로 바이오를 쫓겨날지도 모를 그런 위험 국면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김민재 선수를 이렇게 낮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단지 제가 아쉬움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각도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민재 선수 팬이라면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모든 호평 마테우스든 그 전에 또 어떤 사람이든 평가를 할 때 우리 바이에른 뮌헨은 아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이라면 이게 전제 조건이었잖아.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좋은 선수이긴 한데 바이에른 뮌헨의 구단 자체가 워낙 대단한 구단이잖아요. 이거는 우승에도 비판이 들어가는 구단이야. 우승을 해도 그런 구단의 센터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그냥 뭐랄까 여유 있게 받아들여서는 될 것 같아요. 설사 여기서 아웃된다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 정도 되면 저는 충분히 극복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오해는 하지 말아요. 제가 김민재 선수를 디스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선수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굳이 제가 원래는 이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쓸데없는 정치 얘기도 하게 되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해가지고 특별 게 없잖아 저한테. 짜증만 나고.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고 꼬라지도 마.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선입관들 뭐 그런 생각들 있잖아. 사실 그게 맞지 않은 생각들이거든요. 정치 얘기 안 하는 거. 이게 무슨 정치 얘기를 그게 에티켓이란 척 하는 그런 생각들.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고. 왜 잘못된 거냐면 그거는 지금 나라를 건드려 먹고 울고 먹은 저 기득권, 저 세력들이 저 세력들이 되도록이면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야 좋은 거거든. 참외밭의 주인이 국민은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무관심한다는 것은 참외밭의 주인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참외밭을 아무나 따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울고 먹고 있는 저 윗대 기득권 세력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니네들은 돼지들은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정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처먹고 살아.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정치 무관심을 위험한 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플레이를 하잖아. 언론 플레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양비론으로 몰아가 버리는 것은 이 새끼도 나쁘고 저 새끼도 나쁘고 똑같은 새끼들 요거로 몰아가 버리잖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으로 하여금 그래 다 똑같은 새끼야. 양비론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정치를 떠나는 거죠. 환멸감을 느끼게 만들고 에라이 거짓 나 정치 씨발 이런 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저쪽 애들이 노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안 좋은 거라니까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어떤 정치 얘기 안 한 것이 에티켓이라는 이런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은 매우 잘못된 거고,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힘든 국면에까지 여기까지 와버린 것도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치 무관심 전략에 속은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정치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식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쓸데없는 정치 얘기를 하고, 특히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얘기해도 좀 되는 영역이에요, 이 여기는. 그런데 또한 제가 하는 것도 있잖아. 또 일본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 제 얘기는 사실 맞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막 먹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일제 35년 6년이 참 우리 민족한테 문창국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까지 하냐면 참 축복이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 우리가 일제한테 30년 지배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물론 해서는 안 될 얘기죠. 그 양반도 조심했어야죠.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는요, 그 얘기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당시 그 문창국 라인이 싫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잖아.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싫어했을 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옹호는 안 했어요. 당시 제가 그냥 모른 척 했잖아. 넘어갔잖아. 그렇지만 사실 그때도 저는 그 얘기가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각도에서 보면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날로 먹는 경향이 있는 나라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 36년 우리가 병합 국면에서 받을 때 별것도 아닌 일본, 우리보다 약간 앞선 일본이 의해서 우리가 침략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다, 저놈들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사실은요, 일본하고 우리는요 300년 이상의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가버렸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주체적으로 계몽운동도 했고 자체적인 그런 있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말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능력 자체가 안 됐어요. 돈이 없었다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자고. 그렇지만 일본은 우리랑 달랐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을 사실 해줬어요.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참
축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라오스라든가 동남아 이런 데 가본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가만 느낄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느리죠. 게으르고 시간 약속 안 지키고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그게 과연 그 라오스라든가 그래서 후진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품성이 우리 조선시대에서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조선시대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노비 경제했다고 그랬잖아. 이 노비 경제. 주인은 전부 다 산에서 들에서 신하였고 그걸 풍류라고 생각하고 그게 멋있다고 생각한 그런 어떤 문화. 그래서 생산이라든가 이런데 주인은 싹 빠져서 노비가 전부 다 모든 것을 했던. 그런데 노비라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뭐 역사책에서 뭐 조선시대 4대 신분하면서 양반, 중인, 상민, 노비하고 노비를 뭐 그냥 그냥 소수 뭐 별것도 아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육이.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조선 초기에는 잠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뒤로부터 어느 시대부터요 중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말만 있었을 뿐 사실 중인이 아니죠. 중인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중인, 양반, 중인, 상민, 노비 이렇게 나누잖아 우리 계층을.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사실은 그냥 양반, 노비예요. 우리는 그냥 노비 경제. 노비가 생각보다 엄청 많았어요. 별의별 노비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팩트예요. 자,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노비라고 그러면 굳이 내가 이걸 발전적 개념으로 뭔가 땅을 넓히고 또는 정확한 어떤 치수를 해서 거기서 생산량이 얼마고 이게 노비라면 필요가 없잖아.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잖아. 오히려 이럴 때는 대충 얼렁뚱땅 주인한테도 그냥 그 몇 가마 나왔어? 물어보면 주인님이 왜 그런 걸 아시는데 그냥 대충 한 대여섯 가마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노비한테는. 그리고 어차피 노비인데 뭔 연명한다고 거기다가 농토를 넓히고 개간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안주로 나간 거죠. 신장료 땅을 보고 비가 오더라도 우리는 노비 경제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인이잖아. 내가 내 농토를 관여하고 생산을 직접 관심 있는 그런 주인의 개념, 농민, 그야말로 농민, 그 농민 자체 개념이다 보니까 당장 비가 오고 신장로가 오고 길이 찌럭찌럭하고 말도 안 되는 수레도 다니고 그런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농민들끼리 나와서 야 우리 이거 길 좀 닦자라는 것이 있었지만 굳이 꼭 국가가 아니더라도 에도 시대의 어떤 그 독국가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굳이 또 국가가 아니더라도 관료가 그걸 안 시키더라도 자발적으로 마을에 살 수도 있잖아. 주체가 노비가 아니라면. 그렇지만 노비다 보니까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길 닦을 필요 있어요? 없잖아. 더군다나 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사상이 지배를 했어요? 그냥 하늘이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런 상황을 이거를 괜히 길 닦고 땅을 갈고 이런 것을 뭔가 하늘에 뭔가 제된다고 봤어요. 마치 우리가 머리가 자라고 손톱이 자라고 몸에 때가 막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그냥 가만 놔두는 거. 그냥 그렇지 않고 이걸 괜히 만지면 이게 뭔가 부모의 뭔가 회가 된 불효다 이런 사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고잖아. 자, 제가 왜 여기까지 얘기하자고 빨리 얘기해도 우리가 일제 때 갑오 개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신분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거 있었지만 노비제도 적파라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마 이게 우리나라한테 이거를 자동적으로 맡겼으면 과연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거에 그냥 단기간에 그것을 혁명적으로 확 뜯어볼 수 있을까? 저는 절대로 못 된다고 봅니다. 이게 팩트라고 봐요. 이게 잘 안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들은 사고들은 잘 안 바뀌어요. 바뀌려면 오래 걸려요. 일제가 우리한테 도움이 된 게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면 진짜 그야말로 엄청난 다리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댐이라든가 부산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없었지만 당시 부산역은 엄청났습니다. 부산 항만들이 엄청났다고. 우리는 또 부산 항만 하면은 야 그거는 우리가 일제가 수탈하기 위해서 지그들이 항만을 건설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일본은요, 이미 그때 만주 저쪽까지 다 설계했어요. 그래서 부산항만과 여기 같이 있잖아. 부산항만과 여기 같이 있다는, 여기 같이 있었고, 다음 작업을, 역을 바로 이 철도, 그러니까 철도를 만주까지 뚫었잖아. 자,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꼭 수탈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일본에서 넘어온 물자를 실어서 만주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못했던, 어쩌면 그거는 다이입번 제국의 정신일 다이입번 셋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은 백제 정신이 흘러. 백제는 그럼 뭐지? 22담로했어. 야, 백제가 그냥 장난 아니야, 이 새끼들아. 백제 그냥 나라가 아니었어. 백제는 옛날에 모든 그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요, 전부 다 그야말로 국제적인 국가였어요. 백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역사에서 신라가 통일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감춰졌기 때문이지, 진짜 백제는 제가 괜히 뭐 한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에 증명합니다. 그리고 관련 그 당시에 관련 문헌에 다 나온 얘기거든요, 이거는. 자, 그런데 어쩌다가 신라가 통일해서 우리가 이제 사대하게 되고, 좁다라는 어떤, 그리고 고구려까지 잃어버리고, 그 진짜 슬픔이 있죠, 우리 민족에. 그런데 일본은 제가 백제가 세운 나라에도 관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조선이 못했던, 조선은 자고 있었는데 일본이 대신해서 그런 어떤 다 입번세 국고, 그러면서 만주 저쪽까지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생각들. 그래서 부산 항만을 짓고 거기에다 역을 딱 만들면서 철도를 딱 뚫어서 만주까지 어떤, 자,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 뭐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 단발령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매듭을 지어버리지 말고요. 자,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갑오 개혁 이후로 또 단발력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점에서 우리 봅시다. 단발력이 맞아 틀려. 그것만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맞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은요, 문제가 있죠. 그 당시 단발령 머리, 더덕머리 이것 때문에 이가 부득부득 그래서 이가, 여러분들, 우리 민족은요, 우리 조상들은 때도 안 닦아서 목욕탕이 없잖아. 엄청 더러웠어요, 솔직한 얘기로. 신장로가 도대체 길인지 똥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조선이었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나라를 일거에 저렇게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는 얘기가, 저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들 여러분이 이해 가냐고, 저만 용어도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쓸데없이 방송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어쩌라는 말입니까? 다만 저 혼자만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그냥 제가 살아가는 이 모습대로 저는 좋습니다. 이게 그냥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웃어주면 되잖아. 어린 놈의 새끼들 하면서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 방송을 해봐야 이해가, 저는 제가 틀리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저는 무조건 제가 옳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 옳고 맞아요. 정정당당하죠. 정정당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별거 아니에요. 제가 저는 항상 정정당당, 새끼들 뱃살에 이끌면서도 그러잖아요. 그 정정당당이라는 것은 상대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정당당하면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인정하면 되잖아, 이거. 인정하는 게 그렇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뭐 치욕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고대를 인정해야 돼요. 이 새끼들도 그거는 인정을 안 해요.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정말 이 양국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슴에 맞대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든 아니면 뭔가 그 전에 어떤 혁명적인 어떤 교육이 있든, 자, 그런 일은 앞으로 우리의 과제죠. 이 두 나라의 저는 과제라고 봐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전에 단발령, 갑오 경장 이후로 단발령을 일본이 시행했어요. 자, 요것 때문에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장난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요, 결국은요, 일본이 14연대까지 파견하게 되고, 14연대 파견해서 잔인하게 때려잡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게 옳아, 그라. 했어야 돼, 말았어야 돼. 단발령.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 어느 날, 여러분, 더덕머리 길게 빼고 다니면서, 신체 발부 이런 얘기 하면서, 때도 안 닦고, 머리 그렇게 길고 다니고, 그러면, 그리고, 이 들끌고,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 그거 일본이었다니까. 그런데 그 당시 조선민중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단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이런 식이에요. 자,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이 그 당시 그런 저항을 뚫고 단발령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싸우고 이런 놈들은 좀 두드려 패도 되겠다. 잡아서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어쨌든, 물론, 당시 당한 그 조상님들이라든가, 그 가족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겁나게 서운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사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일본의 그런 엄청난 그런 폭거 그런 강압적인 일거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저는 어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이라든가 제가 라오스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 DNA 중에서요 조선시대 넘어올수록 우리는 아까 그 노비 경제의 그런 DNA가 흘러요. 다시 말해서 어느 날 우리가 빨리빨리 그 약속 딱딱 지키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 DNA가 아닙니다. 원래는 저기 전에 백제시대 DNA예요. 우리 한반도를 넘어오기 전에 DNA를 우리는 조선시대에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일본은 그걸 유지했다가 우리를 잃어버린 것을 한꺼번에 야 니네들 그런 놈들 아니잖아 이 새끼들아. 원래 그런 놈들 아니야 니네들. 자 일깨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잃어버렸던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제가 라오스 가서 느끼는 저 새끼들은 왜 저렇게 느릿해졌냐. 사실 이거는 우리의 DNA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거에 바뀐 거예요. 물질적으로 일본이 우리한테 뭐 대물 건설하고 해주고 뭐 기술을 뭐 해주고 부산역 철도 뭐 해서 세계적인 어떤 그 당시 부산역 하면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야 이런 것들은요 일본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마움은 고마움을 고마움이라기보다는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쁠 게 없잖아요, 그게. 자, 이건 팩트니까.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방금 제가 말했던 정신적인 부분의 어떤 개혁, 혁명 이런 것들은 사실 엄청나게 큰 것일 수 있어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위권에 오를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어떤 것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일본을 그냥 쪽발이 새끼들하고 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들 여러분이 이해 가냐고. 그럼 박순희 말이 우리 새끼들 말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해준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뭐 당연히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영향가 없는 얘기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방송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 또 성정상 저는 부당한 것은 못 참. 이게 저는 일종의 부당한 한국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객관적이지도 못하는 뭔가 명분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정도면은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미워할 것도 저는 없다고 봐요. 친일파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저 지난 일들은 다 지난 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해합니까? 저 이해해줘요 여러분들? 그럼 고맙지만 그래서 제가 방송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오늘 또 나왔어요. 왜 나왔냐? 그 이유만 얘기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 친구가 내 그 고향 그 동생 우리 이영화라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사랑하는 동생이 여동생인데 우리 동생 친구예요. 제 조카 되고요. 제가 삼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 방송도 하고요. 축구 관련해서도 많은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보냈거든요. 글도 보냈고. 그런데 오늘 글이 있었잖아요. 오늘 글을 이해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 축구. 아니 뭐 일본 관련해서는 제가 아무리 방송해도 아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대도 않습니다.
다만 저는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있다. 이런 얘기, 이런 메시지라도 전달되고 싶어서. 그런데 축구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축구는 저는 이해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축구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라고 해서 안 봅니까? 다 보잖아. 아니, 눈으로 보잖아. 아니, 눈으로 보면은 딱 보더라도 한국 축구 딱 보면은 아니, 그게 안 보여요? 아니, 여자들, 제가 만난 여자들은 보던데?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축구는 딱 보더라도 뭔가 내가 뚫어야 할 지점에서 버벅대잖아. 이런 모습 안 보입니까? 쫄쫄매는 모습. 그러면서 너무 패스가 잦잖아. 행패스, 백패스, 이런 패스들이. 뭔가 내가 해결할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옛날에 슈틸리케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독일 축구의 지성입니다. 정말 맞는 얘기를 했죠. 우리도 쇼마 같은 9번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얘기. 그런데 그 얘기는 저는 100번, 1000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9번이라는 게 있잖아. 9번은 에고티즘적인 게 있어야 돼요.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9번만큼은 다시 말해서 뭔가 내가 결정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에고티즘이라 그러나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파괴력이다 할 수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피드라든가 어떤 생각 자체가 선수 한 명 놓고 여기서 뭔가 나약한 모습보다도 이거는 어차피 내가 9번이잖아. 어떤 팀에 내가 9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자, 이럴 때 해결하는 그런 정신, 어떤 그런 강력한 마인드가 일단은 있어야 돼요. 물론 선수의 어떤 역량도 따라줘야 되겠죠. 스피드, 힘, 이런 것들, 개인기, 슈팅력,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한국에는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이해태, 황선홍 이런 선수로 연결됐죠. 그렇지만 황선홍 이후로 제가 볼 때 이거는 이해태기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태기가 정확하게 보더라고요. 최근에는 들어올수록 9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 그런데 저도 그건 100%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 중에 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그 9번 선수로서 어떤 결정력, 파괴력 이런 것들 바로 슈틸리케는 바로 그 얘기 한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그랬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9번이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보는 9번. 슈틸리케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거는 맞는 얘기였어요.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축구는 어땠습니까?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진짜 장난이 아니지. 그리고 쫓겨났잖아요. 응? 이런 부분이 있었죠. 자, 이런 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바탕에서 제가 한국 축구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왜 그럼 우리는 9번이 잃어버렸죠? 9번은, 그거는요, 축구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 독특한 문화죠. 그러니까, 기본기, 뭔가 스피드, 볼 컨트롤, 이런 것들보다도, 개개인의 어떤 그 점들보다도, 뭔가 전술, 뭔가 패스, 너무 패스 위주에.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어떤 피치에서 나갔을 때 워낙 그런 강요를 받은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한국 축구에는 그 본연의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메시 같은 선수는 절대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절대로.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대표팀을 보면은 그런 면이 보이죠.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한이나 뺏길까봐. 뺏기면 큰일 나거든. 우리나라에서는 뺏기는 거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한국 축구는 너무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9번에도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 거죠. 슈틸리케가 정확히 지적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쫓겨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 거고 제가 능력이 그만큼 부족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보낼 수가 없어요.